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한국사와 국가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민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용 식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갈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말갈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근데 이 말갈사를 연구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국가과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 말갈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서부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단순히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제했던 이민족 오랑캐라고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갈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 한국 고리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사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에서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해가 중구사면 당연히 고구려사도 중구사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또 고구려는 또 뭡니까? 다무리라고 그래서 부여와 단군 조선을 계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해사와 고구려사가 중국사가 되어버리면 부여와 그리고 단군 조선의 역사도 중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발해사를 한국사로 여기져 왔었고, 당연히 고구려사도 한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국사라고 우리가 여겨져 왔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해를 세운 대조영 같은 경우에는 출자와 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대의 기록 중에서 구당서에서는 고구려 별종으로 나오고요. 신당서에는 송말 말간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당서의 기록은 부정해 왔었습니다. 송말 말간인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으로서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발해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든 발해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었고요. 그 영토 안에는 무수히 많은 종족 집단들이 함께 살았을 겁니다. 개중에는 말갈족도 있고요. 거란족도 있고요. 여러 계통들이 존재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좀 크게 보면 뭐 애매계, 동호계, 또 흉노계 등등 여러 그 유목 민족 집단들이 만주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 관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왔을 것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단군 조선의 거수국들이었죠. 즉 단군 조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한 거수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분화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주영은 그 기록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강활한 영토 안에,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던 여러 종족 집단들 중에서 말갈계,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송말 말갈인이었고, 그리고 이미 송말 말갈은 잘 아시다시피 일찌감치 고구려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송말 말갈인들은 일찌감치 고구려인들의 교육을 받고 고구려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영도 출신은 말갈계이긴 하지만 고구려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고구려가 멸망하자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이어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당서와 신당서 모두 같은 말인 거죠. 송말 말갈계 고구려인이 대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당서에는 고구려 별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은 발해가 말가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사로 했고요. 우리는 말가족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 세웠기 때문에 한국사다,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그 주장만 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그 논리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중국은 치밀하게 동북공정을 준비해왔고 이미 다 끝났죠. 동북공정은. 그렇지만 저는 이 말갈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정말 중국 동북공정을 제대로 경명 승부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말갈사는 우리 한민족의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만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말갈사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만 끝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갈 연구가 국화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국가 관점이라고 하면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고유한 사유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이 말갈사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유 체계로 인식을 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서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말갈에 대한 기존 관념, 그리고 말갈에 대한 새로운 이해, 말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말갈과 발해의 관계,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유일하게 강의를 한 내용 같은데요. 말갈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말갈에 대한 기존 관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 보고요. 이어서 말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국학의 관점에서 발해와 말갈의 관계를 살펴보고 말갈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말갈에 대한 기존 관념입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말갈족은 만주 동부지역 일대에 주로 살았던 퉁구스계 종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여진으로 이어지고요. 이건 이제 중국이 말하는 이론적 계통론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주장하는 것은 숙신부터 여진, 만주족까지 이어지는 이론적 계통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말갈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드라마 주목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드라마 대조영, 그리고 드라마 태양사신기, 그리고 드라마 강도 태왕, 예, 다 드라마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로 각기 다른 말갈족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보시면 요즘 같았으면 상당히 개성 만점의 헤어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양갈래 머리도 있고요. 뭐 이렇게 풀헤치 머리도 있고, 지금 강희도 태왕에 나온 말갈족장의 헤어스타일은 이것은 이제 일명 상륙 돌격형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머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상당히 멋있는 헤어스타일이지만 아마 고대에는 상당히 야만적인 오랑캐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이제 사실 저는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갈족이 정말 이랬을까요? 이미 고고려인이 되어버린 말갈족들이 고고려인과 거의 비슷한 의복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었을까요?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재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말갈에 대한 기존 관념이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말갈에 대한 의문점인데요. 제가 말갈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갈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말갈의 등장 시기가 삼국사기 그리고 중국 25사의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삼국사기 기록은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동명성왕이 또 충무왕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즉 기원전 37년부터 말갈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25사에는 북제서 무성제기에 서기로 보면 563년에 처음으로 말갈인들이 조공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삼국사기와 중국 25사 중에 하나인 북제서 기록하고 시차를 보시면은 약 600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종족인데 사세에 따라서 600년의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말갈의 존재입니다. 이때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이 말갈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중구사서에 등장하는 말갈의 존재는 삼국사기 기록에 등장하는 말갈과는 다른 존재인가, 아니면 같은 존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말갈과 중국사서에 등장하는 또 말갈의 차이점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요. 후기신라, 통일신라를 말합니다. 후기신라의 중앙군사조직,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은 구서당 10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앙군사조직은 구서당이고 지방군사조직은 10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9개의 서당, 즉 9개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9개 그 군대가 신라계가 3개, 고구려가 3개, 백제계가 2개, 말갈계가 1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문왕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삼한을 통일한 거죠. 그래서 통일한 이후에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군사조직을 편성할 때 최근에 편입됐던 고구려계라든지 또 백제계라든지 말갈계를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 이제 말갈계로 구성되는 흑금서당의 존재입니다. 흑금서당은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친위 부대인데 어떤 깃발 색으로 이제 구분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흑금서당은 이제 그 흑색, 흑금색의 깃발을 갖고 있는 그 부대인데 그 구성원이 바로 말갈 국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갈족도 아니고요. 말갈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7세기 신라인들의 말갈 인식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신라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융합 정책 차원에서 중앙 군사 조직을 편성을 했는데 규모만 다를 뿐이지 말갈계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여계나 가야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부여계나 가야계는 언급하지 않고 말갈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6번 말갈이 고구려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백제 및 신라와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삼국사의 기록을 보시면 백제봉기나 신라봉기는 말갈과 계속 싸우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세 나라, 즉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역사에 말갈이라는 존재가 무수히 많은 기록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고구려 봉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백제 봉기와 신라 봉기 기록에는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 말갈의 정체,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 이 말갈은 중국 사서의 말갈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봉기에 나오는 이 말갈은 모두 동일한 대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상일까요?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김부식은 잘 아시다시피 신라 중심의 사관을 갖고 있죠.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갈이라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는 이 삼국사기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의 그 편집 원칙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기록을 제외하고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다 보면 이상한 기록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삭제해버리니까 이 주체가 없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갈의 기록은 그대로 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의문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말갈에 대한 기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구려와 백제는 서기전 1세기, 고구려는 동명왕, 그리고 백제는 온주왕입니다. 이미 서기전 1세기부터, 즉 이 나라가 성립되는 그 시점부터 말갈에 등장하고요. 신라는 좀 늦습니다. 신라는 서기 2세기 지마 이사금 조에 그 말갈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신라 봉기에는 동해를 따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갈과 동해의 기록이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갈은 동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위의 말갈설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약용으로부터 시작되는 위의 말갈설, 즉 이 삼국사기에 무수히 등장하는 말갈은 한반도에 있는 그 동해를 잘못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위의 말갈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위의 말갈설, 즉 거짓 말갈설, 이의 주장은 이미 기록에서부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봉기에 같은 시대에 말갈과 동해가 동시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갈은 백제와 신라의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봉기와 신라 봉기는 낭낭과 말갈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낭낭이 또 말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동해와 낭낭을 말씀드린 것은 인접 지역에 있었던 낭낭과 동해를 잘못 보고 말갈이다, 말갈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갈은 실체가 있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갈은 성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초고왕 때 성문성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백제 초고왕 때 말갈의 성문성을 탈환을 하는데 빼앗게 되는데 말갈이 바로 이어서 기마병들을 보내서 빼앗겼던 성문성을 탈환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갈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말갈에 대해서만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고요. 항상 공격을 받고 반격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가 먼저 말갈을 공격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무사기 말갈 기록을 보면 제도나 풍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말갈족도 사람들의 집단일 텐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먹고 산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요. 줄기차게 신라와 백제를 괴롭히는 그런 기록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갈은 백제를 공격할 때는 신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백제도 공격하고 신라도 공격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존재가 하나라는 거죠. 여러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백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신라도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말갈은 고구려 건국과 동시에 고구려에 속했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갈은 고구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갈은 고구려사 전체를 통해서도 보면 고구려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죠. 항상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울 때 항상 그 앞에 선봉은 누가 섰냐면 말갈병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당나라의 당태종이 그렇게 그 말갈병들이 미웠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천 명의 말갈병들을 그냥 생매장해버리지 않습니까? 한에 사무친 거죠. 그만큼 말갈병들이 용맹했고 그렇게 수나라와 당나라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고구려를 위해서.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말갈도 상무사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상무사기의 그 말갈은 고구려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의 20년에 걸친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서 고구려의 대전복 사업을 기록한 강개토 대왕 왕릉 비문에는 고구려군만 있고 말갈군은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갈의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갈이 사실은 상무사기 기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37년부터 등장해서 언제까지 나오냐면 통일신라 거의 930 몇 년간인가요? 그때까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 사서에 한 종족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그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그 사례가 드뭅니다. 유례가 드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무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없어도 말갈은 기록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갈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서는 서기 563년 북제서 무성제기에 조공한 기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무사기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성립된 시점에 그 기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무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고조선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난립될 때, 즉 열국시대,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고조선에 여러 거수국들이 있었죠. 여러 거수국들이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서로 독립을 하면서 이게 난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벌려져 있다. 그래서 벌열자를 써서 열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국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거수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난립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말갈도 존재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고조선의 거수국 중 하나가 말갈이었다, 말갈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갈이라는 존재는 한민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갈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말갈족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정주, 즉 정착하지 않습니다. 초원지대를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하죠. 물론 일정한 영역을 갖고 이동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에 따라서 이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봤을 때 어떤 시대에는 고구려 북쪽에 있다가 또 어떤 시대에는 또 고구려 남쪽에 있다가 막 이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상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 북쪽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갈과 낭랑 그리고 말갈과 백제 간의 그 인접 국가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위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봉기 온주왕조에 보면 말갈의 위치가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동유낭랑 부교말갈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제는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이 기록이 말갈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상무사기 기록을 가지고 또 중국 사서의 기록을 가지고 시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약 200년간에 거친 그 시기에
말갈이 어디에 존재했는가. 말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갈은 이쪽 이 만주 지역부터 해서 이 한반도 서쪽 지역까지 이렇게 강범위하게 분포하면서 계속 이동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제가 잘 아시다시피 요소 지역에서 건국을 하죠. 그래서 요소 백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백제가 나중에 이제 원중왕조의 아주 후대에 가서는 한반도를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요소 지역에 있던 한반도 지역에 있던 항상 말갈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죠? 북쪽에 여기도 북쪽에 있고 여기도 북쪽에 있고요. 여기도 북쪽에 있습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항상 북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고구려를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사실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고구려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여와 상류 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고구려의 최초 건국지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성골성이 아니라 이 여와 상류 지역에서 최초 건국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고 또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이 고구려가 여와 상류 지역에서 최초로 건국했다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원중왕이 백제를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와 상류에서 자연스럽게 요소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이 요소 백제설의 근거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 한사군 중에 낭랑군이 한사군 중에 가장 오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제에 인접하게 낭랑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오면 잘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 낭랑국이 있었죠. 체리의 낭랑국이 있었죠. 이 기록에 보면 낭랑국인지 구분하지 않지만 낭랑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지역에는 낭랑군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반도에는 낭랑국이 돼야 됩니다. 즉 백제 입장에서는 요소 지역에 있을 때도 동쪽에 낭랑이 있고요. 한반도에 있을 때도 또 동쪽에 또 낭랑이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지도로 한번 그려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기록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봤고요.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갈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말갈의 존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아주 친연성과 기록으로 남겨진 관계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한 역사 공간에 이 만주와 한반도라는 동일한 역사 공간, 또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적 발굴 성과라든지 또 당대의 역사 인식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역사로, 즉 한민족의 역사로 편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해사를 한국사로 온전하게 편입을 하려면 이 말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은 발해사는 분명히 한국사인데 말갈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에 말려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해사와 관련한 역사의 기속 문제가 대두된 것은 당대의 기록인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발해사는 지배 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그 피지배 계층은 말갈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 계층이 고구려 유민이기 때문에 발해사는 한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 계층은 대개 보면 기층 민중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이 지배 계층이라면 아주 소수일 것이고요. 대다수의 백성,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갈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국사입니까? 말갈족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 말갈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발해사가 온전하게 한국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발해를 공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말갈족도 이미 고구려인이 되었었죠. 즉 송말말갈과 백산말갈, 즉 송황 유역에 있던 말갈을 송말말갈이라고 하고요. 백두산 지역에 있던 말갈을 백산말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산말갈은 그 지역이 가까운 지역에 옥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저말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송황유역에 부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송말말갈을 부여말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송말말갈과 백산말갈은 일찌감치 고구려에 편입이 되고 고구려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이 송말말갈이라고 하지만 이미 고구려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이라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뿌리는 말갈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갈인들은 이미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인이었고
발해 시대 때는 발해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말갈족의 건국한 발해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중국 지방정권 역사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동북공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가 아닌 건 아닙니다. 맞는데 그렇게만 주장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 사실이 주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갈족을 이민족 오랑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민족을 이루는 다양한 종족 중에 하나이고, 이들은 분명 고구려인이고 발해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해사를 온전하게 한국사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역사 해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기전,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삼국의 성립 이전부터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관계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이 요즘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통해서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그 말갈의 유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발해 유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 유적하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유적하고 발해 유적 그리고 말갈 유적들이 서로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문화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구려 문화가, 발해 문화가 말갈 문화는 더 우수했을 것이고 더 선진 문화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같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분명히 그 말갈의 문화도 변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통들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한상훈 문제입니다. 한상훈. 요즘은 뭐 한상훈 문제 가지고 크게 뭐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한상훈이 한반도에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요소지역에 있었느냐, 이 말갈 뭐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말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요소지역에 있는 한상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제의 동쪽에는 낭랑이 있었고 요소지역에 있었던 낭랑은 낭랑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한반도에 있었던 낭랑은 낭랑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상원 문제라든지 또 이 요소 백제의 근거, 그것도 이 말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7세기 신라인들의 세계관으로 본 흑금수당의 존재입니다. 최소한 7세기 신라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수당 중에서 흑금수당의 존재는 정말 이 말갈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해와 말갈의 관계입니다. 사실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발해와 말갈의 관계를 사실은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발해의 종족 구성을 설명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피지배 계층은 말갈족이라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설명을 하려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부여 지역이었던 송화왕유역, 이 송마수 지역의 말갈족인 송말말갈과 그리고 백두산 지역에 있었던 백산말갈은 일찌감치 고구려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말갈족들은 강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동한다고 그랬고요. 이동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통이 섞이죠. 그리고 문화도 공유합니다. 또 때로는 언어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 만주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몽골어, 거란어, 여진어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비슷한 그런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섞이고 섞여서 거의 이게 유사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종족에 대한 뿌리는 계속, 그 뿌리 의식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갈족들은 크게 애매계도 있고 숙신계도 있고요. 동호계도 이렇게 나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혈통이 섞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고조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 종족 구성은 크게 애매계, 숙신계, 동호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여러 열국들 중에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부여계와 진계로 다시 재편이 됩니다. 부여계는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이 있었고요. 진계는 옥저, 동해, 사만, 말갈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조영이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잘 아시다시피 국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로부터 진국은 동방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호를 처음에 대진국이라고 했던 겁니다. 대조영 출제에서 언급했던 송말말갈은
구역으로 고구려와 그 계통이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이렇게 부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말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민족 오랑캐라고 취급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히 항구사로 알고 있던 발해사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 발해사를 온전하게 항구사로 편입하려면 그 전에 말갈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대제국을 이뤘고요. 다 종족 국가입니다. 대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정 종족만이 고구려와 발해를 구성한 것이 아니었고요.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한국 고려사를 인식할 때 고구려사와 발해사만 집중한다면 역설적이지만 다른 주변 종족의 역사는 무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고려사를 불안전하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나 발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원들이 여러 종족 집단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고구려와 발해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즘은 그동안 우리가 주변으로 인식해왔던 그런 역사들을 관심을 갖고 다시 재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저라든지 동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그 일찌감치 고구려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냥 고구려로 그렇게 역사로 치부해 버렸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우리 역사로 편입하지 않았던 배제했던 음누라든지 말갈이라든지 숙신이라든지 이런 종족 집단에 대해서도 요즘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갈과 고구려 그리고 그 고구려를 결성한 발해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연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역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접했던 국가들 혹은 종족들, 민족들 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우선 발해와 말갈 간의 관계 정립이 우선적이어야 되고요. 발해와 말갈 간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동북공주 논리에 말려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해와 말갈의 관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해여 말갈이다. 즉 발해가 곧 말갈이고 말갈이 곧 발해다. 지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가보면 즉 흑룡강 지역이나 우수리강 지역에 가보면 이 말갈의 후예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나이족, 우데게족 같은 그런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뿌리는 말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고려인과 말갈인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한족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다 100%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말갈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죠. 발해 애지역에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갈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사기의 말갈의 정신과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봉기 고이왕부터 개왕까지, 즉 고이왕계의 계통에 해당되는 그 왕계의 기록들입니다. 모두 5명의 왕인데요. 이 말갈의 정신과 문화가 특별히 사실 다른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고 발해 문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기록을 통해서 말갈의 정신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려식 적속청, 즉 덜무지 무덤을 기본 모자로 갖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전통이죠. 두 번째, 고구려의 건국자인 동명왕을 시조로 숭상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기동력을 중시하는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활동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이 말갈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들어보셨죠? 서쪽으로 가서 마자로족이 되어서 헝가리를 건국하는 집단이 되죠. 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주하견이라는 중국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몽고로를 하는 여준적이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중국 학자입니다. 주하견이라는 중국 학자인데 그 주하견이라는 중국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헝가리를 세운 이 건국 집단이 마자르족인데 이 마자르족은 동쪽에서 온 말갈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비교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말갈족이 어떻게 마자르족이 되었고 헝가리를 세우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네 번째, 무예를 숭상하는데 특히 고구려처럼 활쏘기를 즐깁니다. 활을 정말 잘 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지, 산천 등 자연계 모두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천재 문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문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당군조선의 거수국으로서 장군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6번째, 제사 지낼 때 고려처럼 붓과 피리를 사용합니다. 7번째, 관리가 공문을 행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고 공정하게 합니다. 또 8번째, 조세제도를 시행할 때 흉년이 들면 창고에 곡식을 모아놨다가 이걸 풀어서 부지하고 조세를 면제합니다. 고구려에 진대법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9번째,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을 엄정합니다. 아주 도덕관념이 높았습니다. 10번째, 도둑질 한 자는 작물의 3배를 징수하고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도덕관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갈은 군사력에 있어서 사실은 그 백제를 초기 백제를 압도했던, 앞서 말씀드린 그 초고왕 때 이 백제가 말갈의 성문성을 일시적으로 뺏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말갈 병들이 와서 그 성문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기마병을 보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백제보다 말갈의 군사력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왕 때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고대 왕국의 기틀을 말하는 왕이 고유왕입니다. 근데 고유왕 때 자평제를 실시해서 당시에는 보면 선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최전승기를 아주 빠르게 맞이하게 되죠. 즉 4세기 건축왕 때 백제가 최전승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제는 나라를 성립할 때부터 대정책이 뭐냐면 말갈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온장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말갈의 침입을 막을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양성해야 되죠.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을 또 먹이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물자 이것도 아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국가로서 빨리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설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말갈이 백제가 고대국가를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책경 10년 13년에 보면 9월 기록입니다. 한인이 맹인과 더불어서 침범해 오므로 왕이 나아가 막다가 적병에게 해를 입고 죽습니다. 즉 전사합니다. 즉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결국 적으로부터 화를 당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분서왕 7년 기록입니다. 6월 군사를 보내서 낭랑의 서현을 쳐 빼앗았다. 이 낭랑은 낭랑군을 말합니다. 요소지역에 있는 낭랑군을 말합니다. 낭랑의 서현을 쳐서 빼앗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 있던 백제가 요소지역까지 가서 낭랑이를 친 겁니다. 10월 왕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기에게 해를 입고 또 역시 죽습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 기록을 보면 책경왕과 분서왕 모두가 왕으로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솔선수범해 보임으로써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왕으로서 역할을 다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요소지역에 있던 낭랑을 쳤다는 얘기는 책경왕과 분서왕은 다 말갈계 백제인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책경왕과 분서왕은 국방의 최전선에서 전사하는 등 왕들이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루어 봤을 때 말갈이 구수왕의 한성 백제를 공략할 때 고향 역시 최전선에서 말갈군을 지휘했을 것이고요. 이 말갈의 정신이야말로 황부사를 지키는 전통입니다. 외침을 당했을 때 왕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선조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갈 계통의 왕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외침을 당해서 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갈 백제의 근거입니다. 4세기 이전에 백제에는 두 차례의 큰 왕통의 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위왕계, 두 번째가 비류왕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왕 다음에 고위왕인데요. 고위왕, 책계왕, 분서왕, 비류왕, 계왕, 다음에 근초고왕입니다. 그 고위왕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비류왕이 이게 온주왕계인데요. 이 나중에 이제 이 근초고왕계, 즉 비류왕계가 고위왕계와 경쟁해서 이기면서 근초고왕이 이제 그 이후에는 왕통이 확립이 됩니다. 즉 온주왕계가 확립이 되고 이게 온주왕의 성씨가 해시죠. 나중에 이제 부유씨로 추준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왕기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이 고위왕의 등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냐면 무수히 많은 말갈의 전쟁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면서 이 말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갈이 다시 나타나서 백제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냐면 약 150년이 지난 시점, 즉 이 고위왕기가 끝나고요. 진사왕 때 다시 말갈이
백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유왕 25년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말갈 족장 나가리라는 말갈 족장이 백제를 찾아와서 고유왕에게 좋은 말 10피를 바치고 또 고유왕은 그 족장을 말갈의 사자로서 후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이 고유왕 전만 해도 이 말갈과 백제는 만나기만 하면 싸웠죠. 예, 그리고 말갈족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말갈족이 왕이 오르자마자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유왕은 한강 유역의 정목자로서 고구려식 초대인 고분을 축제했고요. 3세기에 한 번 더 그 정중앙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한강 유역을 지키고 서 있는 고구려식 적속청은 이 말갈 백제인들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유왕부터 시작되는 3, 4세기 백제 왕통, 즉 고유왕, 채계왕, 분서왕, 기왕까지 이르는 이 백제 왕통은 말갈계 왕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갈 백제에 대해서 5세기 고구려인은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장과 신라는 본래 우리의 속민이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갈은 고구려에 편입이 됐었죠. 이 말갈계가 만약에 백제의 왕이었다면 이 말이 통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말갈 백제는 요소나 요동으로 추정되는 만주에서 군사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까 낭랑의 그 서연을 빼앗아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만주에 자신들의 근거지가 남아 있었고요. 또 그곳의 지리가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갈족이 강분명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그 만주는 한국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우리 역사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만주와 한반도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만주에 살았을 겁니다. 북방에서 넘어왔던 것이 우리의 그 원류고 계통입니다. 한국의 고대 및 근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이 또 만주고요. 그래서 만주는 한국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갈사를 비롯한 만주사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말갈의 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숙신, 또 애맥, 동호 등에 대한 연구와 후대의 제정규들과의 관계, 그리고 북방 유목민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그들의 움직임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한민족의 기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